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인연도 끊어버린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제게는 시댁이 그 이상한 일의 중심이었어요. 살면서 이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댁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 한번 까발려 볼 생각입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 차가 좀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남편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솔직히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였어요. 나이 40에 돈 모아둔 것도 없었고 삐쩍 말라서 한마디로 엄청 불쌍해 보였어요. 게다가 직장은 중소기업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회사였고 월급도 그 나이 때 남자에 비하면 박봉이라고 할 만큼 적게 벌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노총각한테 시집을 가?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에요. 두 분 부모님은 원래부터 자식들 일에 가타부타 말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실 뿐 저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저희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무엇이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착해? 한눈 팔 것 같지도 않고. 너 한 번 실패한 걸로 너무 눈이 낮아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 너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아저씨를. 사실 언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 굉장히 자신감이 하락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30대 초반부터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가 바람을 펴서 결국 파혼에 이르렀거든요. 사람들이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했을 만큼 그 남자는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죠. 제게 사기를 치려던 인간이 워낙 잘생긴 데다가 유들유들한 성격이었다 보니 무의식 중에 그런 남자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고른 것 같기도 했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그래서 더 끌린 거예요. 언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좀 달랐어요. 시부될 분이 공무원이라 부모님이 좋아하셨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주는 신뢰감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을 상의하러 시댁에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결혼에 불안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결혼은 너희 알아서 하거라. 신혼집도 마찬가지야. 너 나이가 40이나 넘어서 어른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아직 돈 벌 수 있는 날도 많고 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알아서 결혼해. 결혼식에 우리는 아버지 은퇴하고 나도 일 안 하니 신경 많이 못 써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여태 돈을 많이 못 모아둔 이유요. 월급 받을 때부터 시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남편 월급이 정말 박봉인데 그 박봉에 매달 100만 원을 시댁에 드렸다니 기대를 좀 했거든요. 10년 넘게 그렇게 돈을 받아가셨으면 아들 장가갈 때 돈 좀 마련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아예 선을 딱 긋는 모습에 당황해버렸죠. 남편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결혼해서도 어머님한테 용돈 그렇게 드릴 거야? 그렇지 않을까? 여태 주던 걸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오빠, 잘 생각해. 지금 당장 오빠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은 작은 거라도 마련할 수는 있어. 근데 결혼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도 보탬은 돼야지. 어머님한테 그렇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앞으로 애가 생기고 내가 육아휴직 쓸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조용히 생각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무리겠죠.
지금 당장이야 급한 불을 우리 친정에서 꺼주겠지만 그것도 무리해서 꺼준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불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고요. 결국 남편은 제 말에 수긍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결혼 후에 내가 말할게. 용돈 드리는 거 줄인다고. 한 30만 원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괜찮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드리고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도 집 살 때 돈 보탤게. 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을 줄이면 대출금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오빠. 그 돈은 우리 열심히 모아두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돈은 모아둬야 하거든. 오빠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도 어렵게 장만할 수 있었어요. 작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래도 매매였어요. 서울이었으면 엄청 비쌌겠지만 지방이라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결혼하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이 시댁과 가까웠어요. 결혼한 그달부터 시모가 저를 매번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서 꼭 일을 안 할 때 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쓸데없는 일들,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저한테 시켰어요. 오늘은 설거지랑 냉장고 청소 좀 하고 가거라. 어깨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냉장고 청소하고 나면 화장실도 좀 청소해 놓고 곰팡이 핀 곳이랑 줄눈 있는 부분 하얗게 만들어놔. 그렇게 말하며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어깨를 통통 두드리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자라서 시모가 며느리에게 일 정도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일을 시키고 싶다면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최저한의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 다 했으면 가봐라. 너 있으니까 편하게 못 쉬겠어. 다음에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시모의 일을 도와줬다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그거라도 저한테 줬어야 맞는 거죠. 그랬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마치 당연히 부려야 할 종년을 부린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예, 이번 달 월급도 10일에 나오니? 큰일이네. 너 아범한테 내 용돈 좀 더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거라. 이번 달 모임이 10일 전에 잡혀서 그 전에 옷을 사야 하거든.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입었던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니? 그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볼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정말 고압적인 자세로 그런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며 시모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용돈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이 기회에 용돈을 줄여서 드리겠다고 말하겠다고 했고 저도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봉투를 건넨 남편에게 시모가 의아한 듯 묻더군요. 그냥 계좌로 붙여주면 되지 왜 갑자기 현금을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하며 봉투를 열어 확인하던 시모가 인상을 팍 찡그리더군요. 너 이건 뭐야? 왜 30만 원밖에 안 들어있어? 나머지 70만 원은 어디 갔니? 어머니, 그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했고 아이도 곧 생길 건데 어머니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이번 달부터는 30만 원만 드릴게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네 짓이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바람 넣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결혼하면서 마련한 신혼집도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께서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저는 해간 것도 없고요. 지금 많이 저축해야 애가 태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겠죠. 네가 처갓집에 도움을 받았으면 그건 네가 해결할 일이지.
설마 처갓집에 도움 좀 받았다고 내 용돈 깎아서 사돈한테 돈 주는 거야? 그런 거면 엄마는 용납 못한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여태껏 살면서 신세진 게 많아서 용돈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분가해서 사는데 이러면 두 집 살림이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당장 저 임신이라도 해서 일 못하게 되면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저는 집 사느라 돈 다 썼고 오빠는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모아야 아이 낳고 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무슨 이해를 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월급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너 결혼했다고 우리 아들 월급까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야. 왜 네가 중간에서 난리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딱 그 꼴이구나.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주는 돈 갈취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니? 결혼할 때부터 이상했지. 다 늙은 노총각하고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왜 결혼을 하겠어? 너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총각이 돼서 겨우 결혼한 아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을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로 몰아가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돈 보고 결혼했으면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왜 하겠어요? 지금 돈 쓴 것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집이랑 제가 다 했지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뭐라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결혼할 때 도움 같은 거 바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다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축의금까지 싹싹 긁어가셨으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 어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내가 돈 안 해줬다고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 집에서 집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어머님이 먼저 저를 돈 보고 결혼한 여자 취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앞으로 생길 손주부터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있으니 남편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괜찮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많이 속상했지.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놨어. 앞으로는 30만 원만 드리기로 이야기 다 됐어. 나도 오빠한테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할 건 아니었는데. 나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 사실은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어. 결혼식 직전에 생긴 소중한 아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한 것 같아.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생겼거든. 정말? 아이가 생기다니.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해서 말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내가 우유부단한 탓에 당신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이런 남편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포기를 모르는 집념을 가졌더라고요. 용돈을 줄이겠다고 한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아들,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되고 크니까 좀 더 작은 곳으로 갈까 싶다. 그런데 늙어서 시골 들어가는 것도 병원 가는 거 힘드니 안 되고 내가 다니던 병원 근처에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네.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돈 좀 마련해 봐라. 옆에서 시모 전화를 함께 듣고 있던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안정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 쓸 일은 좀 피할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집 수리할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보고 수리해야 하는 곳은 수리할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 마련하는 건 무리예요. 아이? 너희 아이가 생겼어? 거짓말 아니야.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애 생겼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 상처받는 건 안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시모의 그런 막무가내 요청도 막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시모 말은 진짜 듣고만 있어도 어질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전업주부로 시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했었는데 사치가 좀 있었거든요. 과시욕도 있고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 따라가려니 시부 용돈만으로는 버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아들 용돈으로 10년 동안 사치스럽게 생활한 모양이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매번 돈을 요구했어요. 집도 비싼 집으로 가려는 이유는 뻔해 보였어요.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땅값 비싼 곳으로 이사 갔다고 말이죠. 손주가 생기니 결국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는 좀 더 치사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속내를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았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검은 속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딸은 시모의 의심과는 다르게 남편과 무척 똑같이 생겼었어요. 아무도 남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시댁에는 그 용돈 사건 이후로 잘 가지 않았고 명절과 생일, 어버이날에만 방문하게 됐어요. 그 외의 날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들렀죠. 아이가 2살 때였어요. 음식을 차리는 건 거의 다 제 몫이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 밥만 시모가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저를 바깥으로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시댁에서 마트까지는 적어도 걸어서 왕복 20분은 걸렸어요. 가는데 10분, 장 보는데 10분, 오는데 10분이면 총 30분을 보내는 거죠. 심부름은 항상 간장이나 막걸리, 음료수 같은 액체로 된 무거운 물건들이었죠. 미리 사두면 될 것인데 항상 그렇게 저를 시켰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다들 밥을 다 먹고 저는 남아있는 찌꺼기만 먹어야 했죠. 게다가 그뿐이면 말을 안 해요. 항상 제 몫에 새밥만 없어서 찬밥을 줬는데 그 밥에서는 항상 쉰내가 났어요. 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아요. 어머, 어쩌니? 밥이 없는데 햇반이라도 사와서 먹어. 그러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한 번이면 실수였나 보다, 정신이 없었나 보다 싶지만 매번 갈 때마다 이런 패턴이니 나중에는 아무리 바보라도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명절에 들렀을 때는 제가 아이를 돌보느라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심해서 고생했던 날이었어요. 시모가 밥을 다 차리게 해놓고는 저에게 또 일을 시키더군요. 예, 내가 보니 간장이 뚝 떨어졌더라. 너 지금 마트 가서 간장 좀 사와. 전이랑 고기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하는데 다 떨어졌네. 아까 전에 요리할 때 확인했을 때는 남아있었던 간장이 하나도 없더군요. 간장을 다 비워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좀 다녀와요. 나 허리 때문에. 맞다. 어머니,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 네가 왜 가? 넌 밥 먹어야지. 이런 일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다. 어머니, 와이프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 디스크 증상 너무 심해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무거운 거 특히 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올게요. 여보, 조심해서 갔다 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다들 밥부터 드세요. 와이프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플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나가버렸죠. 저는 말했어요. 아버님, 식사 늦어서 배고프시죠? 얼른 밥 내올게요. 예, 너는 남편이 없는데 밥이 넘어가니? 어머님, 남편 걱정보다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렇죠. 아버님도 배 많이 고프실 거예요. 점심을 너무 일찍 드셔서.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넌 어떻게 돼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 그만하고 밥 내와. 한 사람 없다고 나머지가 굶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던 게 당신이었잖아. 어서 밥 가져와. 배고파 죽겠네. 그럼 좀 기다려요. 아직 밥 덜 됐는데. 시모 말과는 달리 밥솥의 밥은 이미 예전에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쯤 되니 너무 명확하더군요. 여태 일부러 저에게 밥을 늦게 먹이려는 거였어요. 민기적거리는 시모 때문에 결국 밥은 남편이 오고서야 먹게 됐죠. 정말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동시에 먹는 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모는 제게만 쉰내 나는 밥을 내놓더군요. 여보, 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 밥 나눠 먹자. 당신은 많이 먹어야 해. 내가 이렇게 살찌우느라 얼마나 힘썼는지 알지?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속이 왜 안 좋아? 근데 어머니, 밥이 이상한데요? 상한 것 같은데 새 밥 없어요? 더 이상 밥은 없다. 밥 먹고 싶으면 햇반 사와서 먹던지. 아니면 너희 집에 가서 먹거라. 그래요? 그럼 저는 나가서 밥 먹고 들어갈게요.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밥 먹고 올 거야? 어? 그냥 내 밥 먹어.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당신도 요즘 몸 안 좋은데 그거 먹어서 되겠어? 그냥 나는 애랑 나가서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여보, 같이 가. 어머니,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아이, 밥은 먹고 가야지. 이거 다 어쩌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많이 드세요. 저희는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붙잡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 오면 남편만 보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시댁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남편만 보냈더니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너 요즘 왜 집에 안 오니? 며느리가 돼서 집안 행사에 얼굴도 안 보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우리 아들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도록 만들 거면 네가 며느리 실격인 거지. 그냥 이럴 거면 이혼을 해. 우리 얼굴 보기도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뭐하러 질질 끌어? 어머님, 좀 흥분하신 것 같네요. 갑자기 전화 와서 이혼하라고 하셔도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 혼자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선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마 또 돈이나 달라고 했겠죠. 남편은 거절했을 테고. 그러니 저한테 전화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겠죠. 시모는 남편에 대한 통제권이 저한테 넘어온 것이 화가 날 정도로 열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저는 남편을 통제하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을 정해줬을 뿐이었죠. 결혼한 부부가 자기 가고 싶을 대로 가면 부부 생활이 유지될 리 없잖아요. 게다가 시모의 저 행동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고 남편은 남편이죠. 부부가 일심동체라도 매일 같이 다녀야 한다는 법은 어딨나요? 그리고 남편이 애도 아니고 혼자 다니는 게 왜 안 되나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네요. 이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마누라 이야기만 하면 난리야.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애가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네가 내 아들을 너 좋을 대로 써먹고 있잖아. 그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돈이고 내가 키워준 값 받겠다는데 네가 중간에서 그걸 낚아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너 두고 봐라.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 꼭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을 왜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건지. 시모와 대판 싸우고 나서도 저는 시댁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전화 내용에 대해 잃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혼자서 열심히 시댁에 다녀주는 남편에게 이런 일로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화 이후로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시모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건지 시모에게 설득당해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우리 부모님 얼굴 진짜 이렇게 계속 안 볼 거야? 부탁인데 만나서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해봐. 대화? 아버님하고 대화하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님은 아니잖아.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미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야. 만나면 싸움만 하는데 대화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엄마도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당신이 좀 굽히고 들어가주면 안 될까? 여태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이번 한 번 정도는 당신이 양보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저는 반대했어요.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라 마라 전화로 요구하는 시모와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모와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남편의 그림이었죠.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고기 가게를 간다길래 좋아서 남편과 함께 나갔는데 그 자리에 시모가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예, 왔니? 오랜만에 보는구나.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 왜 요새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추니? 사람이 확 달라졌더군요. 엄청 부드럽게 말하는 시모를 보며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나 경계부터 됐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이혼하라며 난리친 시모와 대화를 나눴기에 이 변화가 더 수상했죠. 그러니 당연히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제가 얼굴을 안 비추는 이유는 어머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뾰족하게 가시가 돋친 제 말에 갑자기 시모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시킨 건 아니다. 나는 다 너 욕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어디 가서 며느리 네가 하고픈 대로 하면 사람들이 배운 거 없다며 욕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너를 오해하게 만들었어. 미안하다. 지금 왜 우세요? 정말 할 말이 이거 말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다니까요. 네가 화난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 풀고 다시 우리 집에도 들리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잔치에도 나오고 그래. 네가 화났다고 해서 우리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니. 게다가 요즘에는 나도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냐며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라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완전 불쌍한 척 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울어요? 울고 싶은 건 저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니 전화로 이혼하라며 난리치던 건 잘못이 아닌가요? 제가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이좋게 지내줘. 중간에서 고생하는 날 생각해서라도. 게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실 정도면 정말로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어머님이 왜 울면서 나한테 사과를 하셔? 불과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어. 게다가 당신도 알다시피 상한 밥, 그거 당신은 그날 처음으로 받겠지만 나는 결혼 후 내내 그 상한 밥이 나왔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결혼 직후에는 식모처럼 시댁에 불러서 일 시켰잖아. 나더러 지금 그런 상황에 잘해보라고? 나는 어머님의 사과가 진짜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시는 거잖아. 당신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 어른이 먼저 사과하면 받아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사과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불과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 와서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야.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났다고 나한테 사과를 하셔? 당신은 그게 이해가 돼? 그렇게 죽일련 살릴련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왜?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대꾸를 하며 흙이 시모를 훔쳐보던 제 눈에 정말 경악스러운 모습이 비춰졌어요. 시모가 우리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하며 싱긋 웃고 있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우리 싸우게 하려고 이랬나 싶었어요. 그때 시모가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해라. 나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어. 아들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한다. 네가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사과까지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실수라고 말한들 네 처한테 먹히지도 않겠지. 네가 며느리와 헤어진다고 해도 나는 안 말린다. 어른인 내가 먼저 사과까지 했는데 그 사과마저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집에 데려다 놓는 거 반대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도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연을 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네 처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연을 끊는 게 맞는 거지. 시모는 교묘하게 남편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양자택일이었죠. 와이프냐 부모냐 고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갈팡질팡 하더군요. 저는 그 갈팡질팡에 더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는 연 끊을 생각 없어요. 우리도 너와 연 끊을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네 마누라를 봐라. 아주 완고하잖니? 고집이라는 고집은 있는 대로 부리고 어른들이 머리를 낮추고 들어가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나한테 따지는 거 못 봤니? 나는 그런 여자는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다.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과하면 뭐하니?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당신 진짜 우리 엄마랑 화해 안 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도대체 뭘 더 바래? 와,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나랑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시댁 어른이잖아. 어떻게 너는 네 생각만 해? 네가 힘들다고 나랑 부모님 관계 다 망쳐놓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아들, 됐다.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평생 이해를 못해. 내가 이것 하나만 확실히 말하마.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해라.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어. 너희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 엄마는 네가 재가를 해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아예 이혼을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더군요.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진짜 나랑 헤어질 거야? 당신이야말로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 말씀 좀 들어. 일 그거 시키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어르신 힘 없으니 며느리한테 일 시킬 수도 있지. 그냥 일 시키는 거면 나도 해. 근데 일을 하고도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는 법이 없잖아. 마치 당연한 듯이 집에 딸린 종 부리듯이 하는데 내가 왜 화가 안 나겠어?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우리 엄마가 오빠를 마음대로 불러서 일 시켜 먹고 일 다 했으니까 빨리 너희 집에 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어머님 아까 나한테 사과하신 것도 다 거짓말이야. 우리 둘이 싸울 때 어머님 웃고 계셨다고. 너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엄마를 모욕할 거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는데 네 눈에는 그게 웃는 것처럼 보였어?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이혼이라도 해봐. 어머님이 당신한테 돈 이야기 안 할 것 같아? 분명히 돈 이야기할 거 뻔하다고. 어머님 용돈이 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둘 이혼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고
다 당신 돈 때문에. 그만 좀 해.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여태껏 내가 부모님한테 드린 거야.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줄였던 거.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주는 용돈 적게 주라고 했다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러면 적게 주자고 했을 때 차라리 화를 냈었어야지. 당신도 거기 수긍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건데? 됐다 됐어. 그냥 헤어지자. 이혼해. 나는 내 말 믿지 않으려는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좀 굽히고 들어가라고. 싫다고. 어머님 저러는 거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나한테 뺏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게다가 울면서 사과하는 사람이 뒤에서 웃고 있으면 그게 진심일 리가 없잖아. 당신하고는 말 안 통하니까 그냥 이혼해. 나도 이딴 식으로 매번 부딪히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서류를 냈어요. 결국 남편에 대한 통제권은 시모에게 넘어갔고,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서로 변호사 선임한 직후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보내줬어요. 저도 예전에 자동 녹음 기능을 켜놨던 건데 그게 켜져 있어서인지 시모와의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이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화 내용을 보내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혼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만날 생각 없었지만 남편이 제가 일하는 병원 앞으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고작 몇 주 만에 말이죠.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난 할 말 없어.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면 되잖아. 여보,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당신이 그때 그랬지. 어머니가 내 돈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이야. 정말로 그런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한테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면서 잘 됐다고 하시더니 용돈부터 1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달라더라. 난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 당신 말대로 돈 이야기부터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해서. 남편은 경황이 없는 목소리로 제게 하소연하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 말이 다 맞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해줘.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맞았던 거지. 그 전화 내용도 확인해보니까 다 사실이었고,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 더 소름 끼쳤어. 다음에는 용돈 많이 주는 돈 많이 버는 며느리 찾으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덕분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받으면 반은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집이 허름하니 우선 나더러 대출받아서 집부터 옮겨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같이 살면서 또 얼마나 뜯어가시려는지. 그 말 듣는데 내가 진짜 헛다리 짚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남편이 초췌해진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하더군요. 빌빌거리며 다 죽어가는 인간 인공호흡기 꽂아줬더니 제 손으로 인공호흡기 빼고는 다시 삐쩍 말라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시모가 남편 돈을 원하는 거였다고 말해줘도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직접 귀로 들으니 또 달랐나 봐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는 믿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근데 어쩌나? 나는 이미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결혼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건데 당신은 그걸 깼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이랑 내 사이는 깨진 거라고. 그리고 그건 다시 못 붙여. 당신 어머니가 그 사람인 이상 우리는 또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와 연락 끊을게. 진짜로. 이번에는 당신 말 제대로 들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난 당신 받아줄 생각도 없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당신이 나한테 준 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그리고 나는 한 번 배신한 놈은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당신 엄마랑 연을 끊든 말든 이제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이혼은 당신 선택으로 결정된 건데
진짜 웃기다. 어머니 탓하면 마음이 좀 시원하니? 어머님이 잘못한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그런 어머니한테 홀라당 넘어간 너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네가 제일 나빠. 믿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배신하는 인간. 그렇게 남편 놈에게 일침을 하고 돌아섰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 결국 제 명의의 집은 제 것이 되었고 아이도 제가 키우게 됐어요.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제 주장도 받아들여져 남편 놈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죠. 그렇게 몇 달간 정말 속은 쓰리지만 마음은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망할 아줌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어디로 빼돌렸니? 위장 이혼해놓고 여전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맞지?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 통에 저도 당황했어요. 이혼한 사람을 왜 여기서 찾아요? 저랑 같이 안 살아요. 거짓말 하지 마. 이놈이 너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갈 리가 없어. 지금 집안이 어떤 꼴인지 알기나 하니? 아들이 줄 돈으로 갚으려고 했던 카드값이랑 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돼서 집으로 차 앞딱지가 붙었어. 집꼴이 말이 아니야. 그 와중에 짐 싸서 도망이 나가? 네가 우리 아들 숨긴 거 맞잖아. 딱 보니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부모를 놔두고 도망쳤더라고요. 하긴 감당이 되겠어요. 결혼했을 때는 자기 월급이 자기 것이었겠지만 이혼하고 나니 자기 월급이 시모 것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전 이혼하고 딱 한 번 봤어요. 저한테 다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도망간 이유 알고는 있으세요? 저한테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자기를 돈으로 본다고요. 제가 마지막에 어머님이 저랑 통화한 내용도 전 남편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거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돈줄인 아들 저한테서 되찾아가려다가 결국 아들한테 버림받게 되신 기분이? 너 그걸 말이라고? 결국 그놈의 돈 때문에 아들도 돈도 다 잃어놓고 누굴 탓해요 지금? 당신이 뿌린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괜히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아들 있을 법한 곳이나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는 실컷 비웃어준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이날이 정말 가장 속이 시원한 날이었어요.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쑥 하고 내려간 기분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안달이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 찾는 모습을 보니 그냥 조용히 자식 부부 이혼하도록 선동질만 안 했으면 평온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휘두르려다가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돈까지 없어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솔직히 시모가 금방 전 남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으로 찾아가면 금방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직장도 그만뒀더라고요. 저한테 거절당하고 꽤나 상심이 컸는지 지방으로 내려가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시모가 찾을 수 없도록 아예 아주 멀리 가버렸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좋은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고 있었어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40 중반에 집도 마누라도 자식도 잃고 부모까지 스스로 내던지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에서 집과 직장만 오가는 삶을 선택했더라고요. 딱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스스로 다시 지옥으로 몸을 밀어 넣는 짓은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남편이 참 불쌍하다며 다시 잘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다시 붙인다고 깨진 조각에서 물이 안 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남편이 불쌍한 삶을 산다고 제가 힘들고 상처 입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떠난 시댁은 완전 망해버렸더라고요. 자식 새끼가 돈 다 갚아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돈 낭비하던 시모가 결국에는 그걸 고스란히 다 갚아야 했고 가진 돈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 집까지 팔았더군요. 나중에는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는 시모보다 7살이나 많은 시부가 병을 얻는 바람에 요양원까지 보내야 했고요.
자식이 사라졌으니 보호자도 없이 시모가 직접 보살피겠죠.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 어떻게 그렇게 펑펑 돈을 썼는지. 전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그런 상황인데도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슴속에 사무친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시모에게 받은 배신감이 그만큼 컸던 건지 그건 본인 빼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남자에게 크게 당한 게 벌써 2번째라 이제는 연애나 결혼은 아주 넌덜머리가 나요. 아이 키우며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간호사 일이 바쁘기는 하지만 이제는 큰 병원에서 나와서 개인 의원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더 많고요. 자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시모가 어디까지 망가진지 확인하고 나니 아이를 키울 때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저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제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부모나 시부모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한 지 꽤 시간이 흘러 결혼 생활에 대해 잠시 잊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지난 사연들을 들어보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문득 저의 그 시절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꺼낸 이야기라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적어볼 테니 다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한 지 5년 차 된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1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미혼이었던 시숙이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1년 뒤 결혼을 하게 된 시숙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시숙이 집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독립한 사람이 합가를 한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형님 집안 역시 부유한 편이라고 들었던 터라 여러모로 갑작스러운 합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씩씩거리며 그 의아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짜 장남이면 다야? 짜증나 진짜. 왜 무슨 일인데? 아주버님이랑 다퉜어? 내가 형이랑 싸움이나 되겠어? 엄마가 형만 감싸고 도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왜 그러는 줄 모르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저 장남. 혼자 살 때도 나가 살던 형이 결혼까지 했는데 왜 합가했다는 줄 알아? 엄마가 글쎄 사업자금을 대준다고 했대. 사업자금? 아, 그래서 합가하신 거야? 그래. 사업자금 주는 조건으로 합가하라고 했대. 형이랑 형수는 신나서 들어간 거고. 이게 말이나 돼? 우리 결혼할 때는 돈이 다 묶여서 땡전 한 푼 안 주시더니 형한테는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게 말이나 돼? 어디 차남 서러워서 살겠소? 남편은 분하다는 듯 씩씩거렸고 전 비로소 아주버님과 형님이 합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뿐 다른 생각은 맹세코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진 돈으로 시모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수밖에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씩씩거리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더 잘하면 본인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없지? 없긴 한데 왜? 왜긴 왜야. 우리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가서 엄마 비위도 좀 맞추고 반찬도 좀 해주고 오자. 왜? 어머님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으시대? 아니, 그냥 좀 잘 보이자 이거지. 갑자기 왜? 어머님한테 밉보인 것도 아니고 어머님 나 예뻐하셔.
그 정도 예쁨으로 되겠어? 형수는 지금 그 집에서 실시간으로 쉬지 않고 엄마한테 아부떨고 있을 텐데? 당신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유산이 얼마인 줄은 알아? 그 많은 재산 다 형한테 넘어가게 둘 거냐고. 우리도 부지런히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더군요. 시모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희 시모는요, 앞서 남편이 말했듯이 저희가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보태주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갚아 나갈 제가 안쓰러웠던 부모님이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해주셨고요. 그런 시모가 아무리 합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들 시숙에게 사업 자금을 내준 이유가 뭐겠어요? 차남보단 장남, 시숙에게 뭐가 됐든 더 크게 물려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 눈엔 훤히 보이는 시모의 의중이 남편의 눈엔 보이지 않는 듯했고 저를 끌고 끝까지 시댁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제발 부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부탁이라고까지 하니 남편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어요. 남편의 뜻대로 반찬도 만들고 시모에겐 늘 그렇듯 싹싹하게 굴고요. 남편 역시 저 못지않게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저에게 효도를 강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시모에게 잘한 건 재산 때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부탁 때문도 있었지만 그때까진 그저 시모와 사이가 나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사이가 좋은 편이 더 나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의 부모님이기에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다 시모와 함께 사는 형님의 안색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지니 딱 발길을 끊을 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저 왔어요. 왔어, 동서? 어머, 이건 다 뭐야?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매번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와? 에이, 이 정도 반찬 만들 시간은 있어요. 저희 먹을 거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면 되는걸요. 그런데 형님 안색이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나?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좀 피곤하네. 혹시 임신 아닐까요?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좀 피곤해서 그래. 형님은 그저 피곤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저 피곤한 안색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그저 갈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가며 형님의 일손을 덜어주었고 형님은 그런 제 마음을 고맙게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이렇듯 효도를 가장해 형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 남편은 시모에게 잘 보이려 갖은 노력을 하더군요. 엄마, 아들 왔어. 왔니? 바쁠 텐데 뭘 이렇게나 자주 와? 자주는 무슨? 생각 같아서 나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걸 참고 있으니까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마. 아픈 데는 없지? 식사는 하셨어? 오늘도 엄마 며느리가 엄마 드시라고 반찬 만들어 왔어. 엄마 둘째 며느리 음식 좋아하시잖아. 나밖에 없지? 음식은 며느리가 만들었는데 생색은 왜 자기가 낸대? 웃기는 녀석일세. 둘째야, 고생했다.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거 힘들지 않아? 네, 괜찮아요. 저희 거 하는 김에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형님은 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데 저는 이런 거라도 해야죠. 맛있게 드셔주시니 그저 감사하답니다. 모시고 살기는 무슨, 내가 모시고 사는 거지. 내 집에서 내 돈 쓰면서 편하게 사는데. 이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찬물 엎은 분위기가 되어버리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형님 눈치를 살피는데 형님이 저를 보며 괜찮다는 입모양을 해주며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남편 역시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를 살피다 시모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고요. 에이, 우리 엄마 또 이런다. 우리 엄마 시장하시구나. 얼른 식사합시다. 자자, 둘째 며느리가 만든 비장의 반찬 장조림도 있다고요. 얼른 식사들 합시다. 이 녀석이 하여튼 누가 막내 아니랄까봐 애교만 많아서는.
내가 우리 둘째 때문에 웃고 산다. 웃고 살아. 당연하지. 둘째 아들이 최고지? 그래, 최고다. 시모는 결국 남편의 애교에 웃어 보였고 그제야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형님의 안색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고 전보다 더 자주 시댁을 오가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모의 시집살이로 형님이 고된 것 같은데 먹거리 걱정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만큼 남편 역시 노력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여전히 남편에게 최고라는 말만 할 뿐 남편이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시모가 가지고 있던 건물은 하나 둘 처분해 시숙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점점 초조해하더군요. 이번에 또 건물 내놨다고 하던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형은 도대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그렇게나 드는 걸까? 난들 알겠어? 나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뭐 사업 확장하거나 새로운 아이템 개발 중이거나 그렇겠지. 원래 사업하면 돈 많이 든다고들 하잖아. 남 이야기해? 당신이 왜 그렇게 태연해? 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저러다 형한테 다 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신도 이제 마음 내려놔.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나도 알아, 안다고.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정말 욕심 안 나? 안 아쉬워? 나도 사람인데 욕심 나고 아쉽기도 하지. 그 건물 한 채면 이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싶은 순간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안 되는 일인 걸 어쩌겠어?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헛된 희망 품으면서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내려놔. 그래야 당신도 스트레스 덜 받지. 남편은 입을 삐죽이며 알겠다고는 했지만 전혀 조금도 안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여전히 시모를 떠보기도 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남편의 모습이 한심한 적도 많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러려니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남편의 입장에선 같은 자식인데 오로지 시숙에게만 그 많은 재산이 들어가니 시샘 날만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건물이 남았을 때 남편은 애가 탈 대로 탄 것인지 저에게 화를 내며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건 맞아? 남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저 역시 그간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렸고 목소리가 절로 날이 선 채로 흘러나왔어요. 보면 몰라? 나 정도면 며느리 중에서도 잘하는 편이야. 자주 전화해서 안부 인사도 하고 음식 맛있게 되면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말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더 해, 더 하라고. 엄마 입안에 혀처럼 굴란 말이야. 건물 이제 한 채 남은 거 알지? 당신이 그 정도는 해야 그 건물 나한테 줄 거 아니야. 그 건물 받으면 나 혼자 좋은 줄 알아?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이쯤 되니 남편의 정신 상태가 궁금했어요. 재산 바라고 부모에게 잘하는 게 그게 효도가 되나요? 그리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오로지 시모 재산만 바라고 자기 일엔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더는 차별받아 할 수 있는 당연한 시샘이 아니라 그저 시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좀 더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그 건물 우리 주시면 좋겠지 왜 안 좋겠어? 그런데 그걸 바라고 어머님께 과하게 잘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좀 그만해. 어떻게 온 정신이 전부 어머님 재산한테 가 있어? 당신 들어보니까 요즘에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한다며.
당시에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지만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었고 남편의 일처리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전혀 상관도 없는 제 부서까지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곧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터라 저는 결국 참았던 화를 내며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성하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그깟 회사 잘려도 상관없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깟 회사 잘려도 상관없다고. 내가 평생 일해도 그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회사 그만둘까봐. 그만두고 엄마 비서나 할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가정주부인 시모에게 비서가 왜 필요한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이해되지 않는 건 이 모든 말이 남편의 진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이 기대감에 차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남편에게 고함을 빽 질러버렸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정신 좀 차려, 제발. 그리고 어머님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가 비서가 왜 필요해? 다시 한번 그딴 말 하기만 해. 효도고 나발이고 시댁에 발길도 하지 않을 테니까. 뭐? 당신 진심 아니지? 진심이야. 난 당신처럼 어머님 재산 바라지도 않아. 내 몸 멀쩡한데 내가 쓸 만큼만 벌면 되지. 난 그저 당신 엄마니까 그 감사함으로 어머님께 잘하려고 한 거지. 당신처럼 재산 바라고 이때껏 그랬던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더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회사 일에나 신경 좀 써.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당신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잘할 거지? 남편은 저의 단호한 태도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끝까지 저의 화를 돋웠고 전 그런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어요. 당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물으면 나 다신 어머님께 전화도 안 한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 이야기도 다신 꺼내지 마. 그딴 이유로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면 나 진짜 어머님이랑 확 싸워버릴 거니까. 알겠어? 알겠어.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했지만 적어도 저에게 더는 이상하고도 정신 빠진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눈치를 보느라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긴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건물에 대해선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일부러 시모와 거리를 둔 것도 있긴 했지만 일도 바빠졌던 터라 통화한 지 오래되어 조금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즘 바쁘니? 연락도 없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했다. 아,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잘 지내시죠?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나야 늘 똑같지. 난 또 연락 없길래 네가 내 재산 포기했나 했지. 조금 황당했어요. 갑자기 웬 재산 타령인가 싶어서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기에 더욱 황당했죠. 그래서 전 시모에게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되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 재산 바란 적 없는데요. 그러니? 난 네가 반찬도 만들어 오고 나한테 잘하길래 내 재산 바라고 그러는 줄 알았지. 그런 마음으로 한 행동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전 며느리 된 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반찬이야 매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거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가지고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해요. 그러니? 네 남편은 생각이 좀 달라 보이던데 넌 아니라니 그리 믿으마. 하여튼 내일 주말인데 어디 가니? 내일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다름이 아니라 약속 없으면 와서 반찬 좀 하거라. 네가 만든 반찬이 먹고 싶구나. 이상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던 시모인데 갑자기 전화까지 한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더라고요.
왜인지 이상한 예감이 들기도 했고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이긴 하지만 이미 약속이 없다고 말해버린 전 하는 수 없이 가기로 약속을 해버렸죠. 그러면 내일 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먹고 싶은 거 문자로 보낼 테니 올 때 대충 장 좀 봐오고. 네, 어머님.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에게선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들이 왔고 대부분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더군요. 더욱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전 남편과 함께 장을 봐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게 생각해봤자 답은 없고 일단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전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러한 제 생각은 전혀 모르는 남편은 그저 제가 장까지 봐서 오랜만에 시댁에 간다는 사실에 한껏 신이 났더라고요. 여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가자고 했어? 이렇게 장까지 봐서 말이야. 어머님이 좀 오라고 전화 왔더라고. 나는 마음이 심란한데 당신은 그저 신나? 나는 신나지.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집 가고 싶었는데 당신이 싫다고 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우리 집에 가자니까 당연히 신나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은 왜 심란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야.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엄마가 당신 음식 먹고 싶은가 보지. 아, 당신은 참 좋겠다. 그렇게 온 세상이 간단하고 밝기만 해서 부럽다 부러워. 남편은 저의 비꼬는 말에도 그저 신나서 이리저리 방방 뛰어댔고 전 그런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집골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늘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집이었는데 바닥엔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는데도 욕실엔 마땅한 수건 한 장이 없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섣불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부르더군요. 남편의 부름에 시모는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느긋하게 걸어 나왔고요. 엄마! 엄마! 왔니? 깜빡 잠들었네. 언제 왔니? 막 왔어. 그런데 집골이 왜 이래? 형수는? 남편은 당연스럽게 형님에 관해 물었고 시모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기도 싫다는 듯 저를 향해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둘째야, 장 봐온 건 주방에 두고 일단 청소부터 좀 하거라. 빨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도 엉망이야. 집안일 좀 대충 하고 그리고 음식 만들려무나 부탁 좀 하마. 네? 아, 네. 왜 제가 해야 해요? 이딴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안 상태가 심각한 만큼 시모의 표정도 심각했고 전 그저 네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쌓여있는 집안일들을 하고 음식들을 해냈고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다 했니? 고생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거라. 밥은 다음에 같이 먹자꾸나.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집안일 시키고 음식까지 다 만들어서 상까지 차렸더니 이제 와서 밥도 먹이지 않고 집에 가라뇨. 심지어 저녁 시간대가 지나도 한참 지난 시간이라 당연히 저녁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했던 터라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시모의 말은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시모에게 되물어보더라고요. 어? 집에 가라고? 저녁 먹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이만 가. 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배고프단 말이야.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이란 힘은 다 썼는데 밥도 안 먹이고 보낼 거야? 남편은 떼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모는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들, 엄마가 오늘 네 형수랑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가. 둘째야, 고생 많았을 텐데 오늘은 네가 이해 좀 해주렴. 내가 네 형님이랑 긴히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곧 네 형님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려무나. 그제야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제 손을 잡아 끌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오늘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이 저 왔다 갔다고 하시던가요? 급하게 저희 보내길래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형님한테도 전화 안 했는데요. 아니, 어머님은 아무 말 안 했지. 어머님 댁에 가보니까 동서가 한 음식이 있길래 그제야 동서가 와서 그 고생을 한 걸 알았어.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형님, 어머님 댁에 안 계세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오늘 어머님 집 꼴도 그렇고 여러모로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나 요즘 친정에 있어.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아. 남편이나 어머님한테는 이미 이혼할 거라고 말 다 했고 동서한테는 말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말하네. 미안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부부 사이 문제니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과 시숙 사이엔 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커녕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으니까요. 네? 이혼이요? 이렇게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난 사업하는 남자랑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님도 한몫했고 동서는 잘 모르는데 어머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재산 가지고 얼마나 생색내는 줄 알아? 날 무슨 하녀처럼 부려먹는다니까. 남편이란 놈은 사업에 미쳐서 자기 마누라가 당하든 말든 돈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나도 지쳤어. 전 전혀 몰랐어요. 매번 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표정 밝으셔서 그런 쪽으론 생각도 못했어요. 가끔 안색 안 좋으신 건 그저 형님 말대로 피곤하신가 보다 했는데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으면 저라도 더 자주 가서 좀 도왔을 텐데요. 동서가 이렇게 신경 쓸까봐 그랬지. 동서 성격에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이것저것 돕는다 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이 나 걱정되어서 자주 오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아예 그 집에 사는 사람처럼 들락날락 했겠지. 그나저나 앞으로 어머님이 동서를 많이 괴롭힐 거야. 종처럼 부려먹던 내가 없으니까 이젠 동서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마. 순순히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막대할 거니까. 알겠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 동서. 평소 형님과 사이가 좋았던 게 이럴 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형님은 그 뒤로도 나에게 당부와 걱정 어린 우려들을 긴 시간 쏟아내 주었고, 전 형님 덕에 그간 몰랐던 시모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간 형님을 종부리듯 사람을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형님이 너무 힘이 들어 인상이라도 찌푸리는 날엔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남편 잘 만나서 넓은 집에서 호강하는 주제에 그 정도 일이 힘드냐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힘든 티 내면 정말 삶이 힘들게 만들어주겠다고도 말했다더군요. 시숙의 사업 자금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이었죠. 형님은 시숙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저 시모가 시키는 대로 호구처럼 살았고 이 모든 상황을 시숙은 뻔히 다 알면서도 그저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형님은 결국 폭발해버렸고 시모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제가 타깃이 될 테니 조심하라고 당부 또 당부해 주더라고요. 형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나에게까지 그런 짓을 할까 했는데 상황은 형님의 말처럼 흘러가더군요. 그간 저에게 먼저 연락을 잘 하지도 않던 시모는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해 이것저것 시켜 먹으려고 들더라고요. 둘째야, 오늘 회사 마치고 집으로 좀 오거라.
오늘이요? 그래, 오늘. 와서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수건도 좀 삶거라. 수건이 영 시원치가 않아. 푹 삶아야 때도 지고 뽀송뽀송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오는 김에 장도 좀 봐오고. 돈은 오면 줄 테니 장 보는 김에 과일도 좀 넉넉히 사와. 과일도 다 떨어져 가니까. 알겠지? 그러면 오는 걸로 알고 끊으마. 말이 좋아야 부탁이지. 이건 뭐 앞으로 절 호구 취급을 하겠다는 선포와도 같더군요. 형님에게 들은 말이 없었다면 그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며 호구 잡히는 줄도 모르고 시댁으로 갔겠지만 들은 말이 워낙 많았던 저는 시모에게 뭐 하나라도 효도하고 싶어 안달이 난 남편에게 전부 넘겨버렸어요. 바보 같은 남편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시댁으로 달려갔고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와 형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산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너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니? 왜 네가 안 오고 내 아들을 보내?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일이 워낙 바빠서요. 너희 같은 회사지 않니? 너는 바쁜데 네 남편은 한가해?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믿는 척이라도 하지. 어머님, 남편이랑 저랑 부서가 달라요. 부서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일이 다르니 바쁜 시기도 다르고요. 요즘은 우리 부서가 유난히 바쁘고 남편 부서는 한가한 편이라서 그래요. 정 못 믿겠으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됐다. 그걸 못하러 물어봐. 뭐 중요한 거라고. 하여튼 앞으로 내가 부르면 제깍제깍 달려오거라. 그래야 내가 너 하는 짓이 예뻐서라도 하나 남은 건물 네 남편한테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시키는 대로만 잘해도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볼 테니까. 재산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시모의 이런 말들이 무서울 리가 없었고 그랬기에 전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저를 부르면 저는 남편을 보내버리는 일상이 반복되고 어느 날은 시모에게 한 소리 들은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 당신! 이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 부른 게 아니라 당신 부른 거라며? 당신은 나 부른 거라고 했었잖아. 누굴 불러서 누가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누구라도 가서 집안일 했으면 됐지. 그리고 당신 엄마 집 일인데 꼭 나만 가서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누구든 시간 남고 마음 가는 사람이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싫다잖아. 엄마가 나 말고 당신 보고 오래. 오늘도 나한테 얼마나 짜증냈는 줄 알아? 마누라 말이라면 똥도 먹을 놈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앞으로는 엄마가 부르면 당신이 가. 당신이 가서 집안일을 하든 엄마 어깨를 주물러 주든 엄마가 시키는 일은 당신이 하란 말이야. 저는 이 말이 꼭 앞으론 시모의 하녀로 살라는 말처럼 들려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도 아니고 오라가라 하면 그 말을 다 들어야 하나요?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기분 나쁘면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마당에 이 무슨 개보다도 못한 취급인가 싶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니까 잘 새겨들어. 효도를 하고 싶거든 당신이 직접 해.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나 요즘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시댁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일이 한가하다고 한들 시댁 일 도맡아서 할 생각도 없어. 특히 당신처럼 재산 바라고 하는 효도?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은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빈정거리며 가소로운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이구 무서워라. 어디 겁나서 효도하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 그래, 나도 좋다 이거야. 앞으로 당신한테 절대 우리 집에 가라는 말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대신 우리 엄마한테 건물 물려받으면 당신은 국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을 테니까 그때 가서 섭섭해하지나 말라고. 30살 넘은 남자가 어쩌면 이렇게도 유치한지. 정말 제가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인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아니, 3살짜리라면 귀엽기라도 하지. 이건 재산에 눈이 멀어서 마누라까지 호구 잡히게 하려고 하니 오만정이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아휴,
제발 돈 좀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받을 테니까 그런 걱정 말고 제발 당신 선에서 당신이 알아서 효도해라. 알겠어? 그 후로도 전 여전히 시모가 부르면 남편을 보내버렸고 남편은 기분 나쁜 티를 내긴 했지만 늘 저를 대신해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으로 간 남편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의 양손엔 시모의 짐이 가득했고 전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당신 손에 그건 뭐야? 무슨 짐이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엄마 짐이야.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까 하고. 남편의 눈치를 보아하니 남편이 계획한 일은 아닌 듯했고 시모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듯했어요. 남편은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 리 없었던 시모는 저를 쏘아보며 당당하게 제 집에서 살겠다고 선포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해? 나 한동안 여기서 좀 지내마.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첫째네 결국 이혼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장남이 속이 많이 상하는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서 내가 잠을 통 못 자고 있고 말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기력 회복 좀 하려고 한다.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시숙이 이혼을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오는 건가요? 시숙이 술에 취해 집에 오면 앞으로 술을 자제하라고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왜 애꿎은 우리 집에 와서 다짜고짜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요. 저도 며느리로서의 도리 참 좋아합니다. 그런 저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태를 허용하고 넘어간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아니요, 어머님. 전 싫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너 뭐라고 그랬니? 싫다고 그랬니? 네, 싫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아니, 100번 생각해 본다 한들 싫어요. 너 정말 이딴 식으로 나올 거니? 내가 여기서 평생 산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좀 지내다가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니? 시모는 저의 당돌함이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어오더라고요. 마치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요. 전 그런 시모의 말투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대로 알아듣도록 더욱 강하게 말을 했어요. 네, 싫어요. 어머님은 잠깐이라고 하지만 그 잠깐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어머님 형님께도 잠깐만 같이 살자고 해놓고선 4년을 부려먹으셨다면서요. 전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돌아가 주세요. 전 단호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남편이 더 놀라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엄마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말투는 또 그게 뭐고?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얼른 싹싹 빌고 엄마가 쓸 빵 청소나 해. 얼른.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당신 잊었나 본데 여기 우리 집에서 해준 내 집이야. 명의도 내 명이라고. 이딴 집 몇 푼이나 한다고 이 유세인지 모르겠네. 그래, 네가 나가라니 내가 나간다마는 이 한 가지는 똑똑히 알아둬라. 내가 이 집에서 한 발이라도 나가는 순간 내 아들도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네가 날 이 집에서 내보내면 내가 너희 이혼시키겠다는 말이야.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길 바라니? 넌 절대 날 이 집에서 내보내지 못해. 라는 시모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 했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황당하더라고요. 여기서 시모를 따라 나가 저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이면 저도 그깟 이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걸 시모는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도 상관없으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어머님 나가라고 해서 나랑 이혼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짐들 다 싸들고 가. 2번 다신 짐 핑계로 이 집에 들락날락 하는 일 없게. 들었지? 아들, 당장 짐 챙겨. 네 마누라가 겁대가리 없이 짓거리는 거 보니까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필요가 있겠구나. 어디 법원 가서도 그리 당당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두 여자의 진심 가득한 선포에 남편은 잠깐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 시모의 강한 눈빛 한 번에 짐을 다 챙겨 시모의 뒤를 따라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오만정이 떨어졌던 남편이긴 했지만 이혼만은 하기 싫어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인데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굳게 마음을 다잡게 되었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해 남편에게 통보해버렸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도장만 찍으면 돼. 기어코 이혼을 하자고? 당신도 짐까지 싸서 나갔을 땐 이 정도는 각오했던 거 아니었어? 위자료, 재산 분할 잘 살펴봐. 소송까지 하려면 그래도 되고. 난 당신이 어떻게 하든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잘 생각하고 결정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어. 당신이야말로 잘 생각해.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랑 이혼하면 회사는 어떻게 다니게? 자신 있어? 정말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그까짓 이혼이 뭐라고? 해야 할 상황이면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착각 좀 하지 마. 나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는 이혼도 아닌데 회사 생활까지 걱정해야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이혼 좀 한다고 별 문제될 게 있겠어? 그러니까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결정이나 빨리 해.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저를 보며 차라리 잘 됐다는 듯 이혼에 동의하더군요. 조건도 제가 내세우는 대로 다 해준다면서요. 그래, 하자. 당신 말대로 그까짓 이혼 하면 되지 뭐. 조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빨리 이혼해. 그까지 푼돈 얼마든지 줄게. 어차피 난 엄마한테 건물 받을 건데 그깟 돈 아껴서 뭐 하겠냐? 그래, 참 부럽네. 그 건물 부디 꼭 당신이 받길 바래. 그러면 합의한 걸로 알고 있을게.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전 다른 분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시모의 재산은 결국 저의 이혼에 큰 도움이 되더군요. 전 남편이 정말로 저의 뜻대로 제가 내세운 조건에 맞춰 이혼을 해주었으니까요. 정말이지 그 재산에 감사한 마음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하긴.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괜한 고집부리다 이혼녀 딱지나 붙게 되고 꼴 좋다. 나만 이혼녀 됐다는 듯이 말한다. 내가 이혼녀면 당신은 이혼남이야. 그리고 돈방석? 그래, 어디 두고 볼게. 당신이 돈방석에 앉게 될지 아니면 쪽박을 차게 될지 당신이야말로 후회하지 마.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전 시모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형님에게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건물마저 진작 처분해 시숙에게 투자한 상태였고 시숙은 그마저도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서 끊임없이 자금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리는 족족 망해서 끊임없이 자금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연달아 사업을 말아먹은 시숙은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다니고 있었고 그 꼴이 보기 싫어 시모는 제 집까지 온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 남편에게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일로 피곤해서 말하지 못했고 그 뒤론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더욱 말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후회? 내가 후회를 왜 해? 내가 너처럼 멍청한 줄 알아? 난
적어도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챙겨. 너처럼 눈앞에서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니 너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 이렇듯 끝까지 저에게 헛소리만 하는 전 남편을 보며 후회할 사람은 너라는 말을 속으로 얼마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 시모 모두를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집도 세를 줘버렸고 회사도 이직을 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와버렸죠. 그 후 형님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재산을 전부 시숙에게 투자한 것을 알아버린 전 남편이 저를 찾아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형님에게까지 연락이 와 재산은 전부 날린 것이 맞냐, 정말 저와는 연락이 되지 않냐 등등 몇 번이고 물었다고 했어요. 저를 찾아다니는 검은 속내는 뻔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고 그거에다 심호회계소가 퇴직금까지 미리 받아 시숙에게 다 줘버려 빚쟁이 신세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들러붙어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받아가려 저를 찾아 나선 게 뻔히 보이지 않겠어요? 전 시모도 전 남편과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니, 그 아줌마도 별반 다르지 않아. 있는 재산 다 첫째 아들한테 다 갖다 주고 깡통 차니까 둘째 아들 돈까지 끌어다 난리를 부리다가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어쩌겠어? 그냥 빚쟁이 두 아들 둔 빚쟁이 엄마가 된 거지. 하나 있던 집까지 다 말아먹고 요샌 단칸방 월세살이 한다고 하더라. 다 큰 아들 둘 끌어안고 오순도순 잘 살아보라지 뭐. 동서는 이제 이쪽으론 신경도 쓰지 말고 관심도 주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 나도 이제 그 집 신경도 안 쓸 거야. 세 인간 모두 빚쟁이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데 참 잘된 일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재산 믿고 사람을 괴롭혀대더니 딱 어울리는 벌이다 싶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시댁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전 이직한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승진도 했고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죠. 사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혼을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즘엔 그